저는 개인적으로 잠정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100% 폐지가 될 거라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인입니다. 자, 정부가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에 대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의 방향성이 저는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자, 정부는 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려고 할까요? 그건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징벌적 과세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서울 지역의 유명한 지역의 매물이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매물이 쌓이는 지금 이중적인 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징벌적 과세로 대표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과연 폐지가 될 것인지,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찍는 날은 2022년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금요일이고요.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죠. 자, 오늘 뉴스에 이런 헤드라인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종부세, 집값만 따져서 과세를 했다. 이런 종부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폐지하는 건지, 그리고 과연 이런 여소야대 국면에서 종부세 중과에 대한 폐지가 바로 이루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과한 개입으로 인한 규제로 인해서 이런 똘똘한 한 채라든가 풍선 효과로 인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불바다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인 평균 가격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32.9%의 가격 상승률이 있었고, 경기도와 인천은 어마어마하죠. 경기도는 무려 64%, 인천은 65.9% 정도의 가격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충청도도 51%, 전라도도 42%, 전남 같은 경우는 29%인데 광주 같은 경우는 또 한 40%의 상승률이 있었고요. 강원도도 거의 44%의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경상도 같은 경우도 부산 같은 경우는 50%고요. 경북 같은 경우는 32%,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5%의 상승률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똘똘한 한 채 수요에 대한 증가와 서울을 규제하니까 이런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서울의 규제를 피해서 수도권으로 갔다가,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가하다 보니까 충청도로 내려갔다가, 충청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니까 전국적으로 규제가 뻗어나갔죠. 그러면서 또 전국적으로 다 규제를 해버리니까 서울만 규제가 아니라 이제 전국이 규제 지역이 되니까, 자, 그렇다면 제일 안전자산인 서울로 다시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결국에는 역류턴 현상이 일어나면서 다시 도돌이표가 된 거죠. 전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열풍이 전국적인 유행이 되다시피 했죠. 자, 뉴스를 한번 보고 갈게요.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7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종부세에 대한 개편안을 7월 중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7월 중순 정도가 이제 다 돼갔죠. 자, 1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8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 공청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전병목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주택수 기준은 서울에 대한 주택 수요를 더욱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종부세 목적인 집값 안정화에는 기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주택수에 대한 기준, 그리고 주택수로 인해서 종부세를 과도하게 매기는 것은 서울 지역에 대한 주택 수요를 더욱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종부세로 인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돌려서 말한 거죠. 그죠? 자, 그렇다 치면 지금 같은 종부세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정부는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날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2022년 세법 개정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중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그동안은 주택수에서 가격으로 매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짜리 주택이 4채가 있으면 과세 표준은 한 12억이 되겠죠.
근데 1주택자가 12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것과 3억짜리 주택 4채를 갖고 똑같이 12억짜리를 갖고 있다면 종부세율은 당연히 4채를 갖고 있는 이 같은 금액의 12억이지만 이분이 훨씬 더 많이 낼 겁니다. A가 B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겠죠. 그죠? 왜? 지금까지는 주택수로 종부세를 매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 몰리다 보니까 한 채에 대한 12억짜리 그리고 입지가 좋고 향후에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 있는 똘똘한 한 채로 점점 몰리다 보니 똘똘한 한 채를 1주택자들이 다 차고 있다 보니까 입지가 좋은 곳의 물건은 더더욱 안 나오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조합부동산세 세율 검토 방안이 발표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첫 번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 또는 완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잠정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100% 폐지가 될 거라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다수 당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100% 찬성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시기를 조정하면서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완화 이후에는 아마 폐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세 부담에 대한 상한을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 세 부담의 상한을 조정한다는 건 뭐냐면 이 중과세율을 어떻게 보면 기본세율로 다 100% 바꿀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율을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과세표준 12억 원짜리 1주택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세율은 1.2%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택수에서 가격으로 바꿔버리면 예를 들어서 3억 원짜리 공시가격 과세표준 3억 원짜리 주택을 4개를 갖고 있어도 12억 원이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중과세율 2.2%입니다. 그러니까 2배에 가까운 세율을 받게 되죠. 그만큼 세금을 2배 이상 많이 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 수에 대한 기준을 없애고 가격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3억 원짜리 주택 4채를 갖고 계신 분도 똑같이 1.2%의 세율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똘똘한 한 채에서 똘똘한 다주택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세법 개정안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법 개정 후 시장 전망은요. 일단은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 완화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취득세라든가 보유세라든가 양도세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취득세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4.4%, 8.4% 이렇게 이제 취득세가 1주택과 2주택, 3주택에 따라서 취득세가 2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바로 바꾸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여론 등에 의해서. 하지만 저는 이 취득세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한시적인 완화를 했다가 1년을 더 연장해서 2년까지 완화를 해주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 중과는 전 자연스럽게 폐지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유세 같은 경우도 지금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2022년이면 100%로 지금 맞춰놔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60%로 인하를 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보유세 같은 경우도 주택수,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수가 아닌 가격으로 매긴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보유세가 나올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보유세 감면 혜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택수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2주택이나 3주택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2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의 보유세 감면 절세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문제지 양도세는 폐지 수준으로 밟을 것 같고 보유세도 민주당과 어느 정도 타협만 이루어진다면 말만 잘 맞춰진다면 주택수에서 가격으로 인하하고 공정시장 가액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보유세에 대한 절대적으로 큰 감면 효과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폐지 수준으로 갈 것 같고 거기다가 보유세율까지 1주택자 보유세로 다 맞춰버린다고 하면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절세 혜택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진행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똘똘한 한 채
이렇게 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똘똘한 다주택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이나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일기 신도시도 아직 저렴한 아파트들이 많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자금력이 많으신 분들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소액으로 레버러지를 이용하면 1, 2억, 2, 3억, 3, 4억 가고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 재개발이라든가 일기 신도시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중서민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한 2억대에서 5억대 정도의 자금을 갖고 현금이 점점 어떻게 보면 휴지 조각이 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데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해도 보유세라든가 취득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상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취득세를 또 혜택 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득세에 대한 절대적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죠. 무려 85%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특히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또 힘들죠. 왜냐면 아파트가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다 아파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보유세 증가분으로 인해서 많이 망설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재개발 쪽으로 들어오는 소액 투자 쪽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러므로 인해서 소액 투자 증가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시장을 보면요. 내가 이제 12억 갖고 12억짜리 주택을 한 채 사는 것과 3억짜리 주택을 4채를 사서 어떻게 보면 확률을 높이는 거죠. 수량을 나눠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장 흐름에 맞는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나 제가 방송에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5년 동안 도심 안에서 서울 도심권 안에서 특히 노후저층주택가 안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작게는 100군데에서 많게는 150군데에 5년 안에 구역 기정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기회 안에서 또 이 기회에 올라타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직 계속해서 방관자라든가 구경꾼으로 머무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동산 세법 개정 후 많은 분들이 똘똘한 한 채 전략에서 이제 똘똘한 다주택자의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소액 투자가 가능한 재개발이라든가 일기 신도시 쪽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항상 시장은 바뀌고 변화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는 포지션별로 빨리빨리 좀 움직이셔야지 되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제2의 IMF가 터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리고는 합니다. 시장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절대적인 팩트가 있죠. 뭐냐면 서울은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다라는 것과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은 앞으로 10년 동안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물론 제로는 아닙니다만 과하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로라는 표현을 말씀드린 거고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수급이 필요한 전체 물량의 30%도 채 안 되는 물량밖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의 개발은 필수 불가하다. 서울의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지 되는 일입니다.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고 저축 노후주택가는 점점 부족하고 저축 노후주택가 같은 경우도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서울시 지도 하루에 한 10번 정도만 쳐다보면 그런 개발지가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부동산 세법 이후 여러 가지로 시장이 이제 방향성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이런 방향성에 여러분들도 잘 나에게 맞는 방향성은 어떤 건지,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를 포기하시고 똘똘한 다주택자로 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럼 지금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이걸 팔고 그러면 더 낮은 하위 지역으로 가면서 나머지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할까? 이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아직까지 투자를 못하신 분이라든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종부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망설였던 분들이 시장에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똘똘한 한 채가 아닌 똘똘한 다주택 전략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한 채를 보유하시는 것보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개발 구역에 3개, 4개 정도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앞으로 5년간 서울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그 안에 수백 군데의 재개발 구역들이 지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변화의 틀 안에
같이 동참하셔서 좋은 기회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다이나믹하고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과 세금적인 부분도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많이 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지금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취득세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선택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은 이상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부동산 세법 개정이 발표되면 그에 대한 자세한 분석 다시 한번 해드리길 약속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